안녕하세요. 저는 72세 최윤희입니다. 매일 아침 6시면 라디오를 켜고 텃밭으로 나가요. 새벽 공기가 차가울 때 따는 상추가 제일 싱싱하거든요. 남편 춘식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흘렀지만 라디오는 여전히 제 하루를 함께 해주는 소중한 것이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아나운서가 말할 때면 저도 모르게 고맙습니다라고 대답하곤 해요. 손녀 유진이가 주말에 오면 김치전을 부쳐줘요. 할머니 손맛이 최고예요라고 말하며 냠냠 먹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저녁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수첩에 메모하는 게 제 일상이에요. 날짜, 날씨, 만난 사람들, 이런 작은 기록들이 쌓이면 삶의 흔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뭔가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겨요. 현관 비밀번호를 분명히 1020으로 설정했는데 가끔 눌러도 문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이상하네 하고 다시 누르면 열리고요. 바느질 상자 열쇠도 그랬어요. 분명히 서랍에 넣어뒀는데 며칠 전에 찾으려니까 없더라고요. 한참을 뒤져서 찾았는데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답니다. 남편이 남겨준 금시계도 멈춰 서 있었어요. 분명히 며칠 전까지는 잘 돌아갔는데 말이에요. 뭔가 이상했어요. 그때 조카 수연이가 젊은 남자를 데려왔어요. 이모, 케어 컨설턴트 박민재 씨예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일을 하신대요라고 소개하더군요. 박민재라는 젊은이는 정중하게 인사하고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모님, 혼자 계시다 보면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혹시 쓰러지시거나 하면 큰일이니까 미리 위임장 같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면 어떨까요? 저는 웃으며 아직 정정해서 그런 건 필요 없어요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콕 찔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오후 단지 경비김 아저씨가 제 집 라디오 수리를 도와주러 왔어요. 이모님, 라디오가 또 말썽이네요라고 하시며 뒤쪽을 만지작거리시더군요. 고맙게도 금세 고쳐주시고는 나가시려다가 현관에서 뭔가를 집어들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모님, 이 택배 발신인이 좀 이상합니다. 라벨을 보니 요양동의서 관련 서류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냥 광고 전단지겠죠라고 웃으며 받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에 크게 적었어요. 서명 금지. 모든 서류 기록 남기기. 창밖으로 이상하게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오후 2시쯤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집 전체 전기가 나갔어요. 어머, 또 정전인가 하며 전기 차단기를 보러 갔는데 이상하게도 다른 집들은 불이 다 켜져 있더라고요. 10분 정도 지나서 전기가 다시 들어왔죠. 그런데 현관 앞 CCTV 화면을 보니 먹통이에요. 까만 화면만 나와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가슴이 끓어올랐어요. 왜 하필 전기가 나간 그 시간에만 CCTV가 고장이 났을까요? 뭔가 석연치 않았답니다. 그날 밤 평소처럼 통장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케어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월 3만 원이 자동이체되고 있었거든요. 언제 신청했나 싶어서 기억을 되짚어봐도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수첩에 날짜와 금액을 꼼꼼히 적어뒀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침 수연이와 민재가 함께 왔어요. 이모님, 어제 전기 나갔다면서요? 걱정되네요라고 수연이가 말했어요. 민재는 상냥한 미소로 이모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보험이나 요양 쪽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겠어요. 병원 동행도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고 했죠. 이모님, 이런 건 다 보호를 위한 절차예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라고 덧붙이더군요. 수연이도 거들었어요. 이모, 우리도 안심하려면 이런 준비가 필요해요. 뭐 급한 건 아니지만요. 저는 아직 정정한데 뭘 그리 걱정하냐고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들이 간 뒤 저는 주민센터로 갔어요.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상담사 장지아 씨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어르신, 위임장이나 그런 서류 작성하실 때는 공증 받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셔야 해요라고 말했어요. 계좌 내역, 서류 원본, 집 주변 CCTV 백업 같은 것들 혹시 모르니까 다 모아두세요라고 조언해 주더군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라디오 뒤쪽에 작은 USB 포트가 있다는 걸 기억해냈죠. 남편이 살아계실 때 만약을 위해서라며 설치해 둔 거였어요. 저는 그날부터 거기에 녹화 파일들을 하나씩 담기 시작했답니다. 며칠 후 경비김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모님 며칠 전에 젊은 남자분이 이모님 택배를 대신 받아가더라고요. 괜찮은 거죠? 라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언제요? 라고 물었어요. 집에 전기 나갔던 그날 오후였어요 라고 대답하시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시간은 제 손목 시계가 멈춘 바로 그때와 같았거든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전기가 나간 그 틈에 누군가 제 택배를 가져갔을까요? 왜 CCTV는 하필 그때 고장이 났을까요? 잠시 멈췄어요. 창밖을 보니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 집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시 보니 그냥 가로등 그림자였죠.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았답니다. 이제는 무언가 분명히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늦은 시간에 인재와 수연이가 함께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거실에 앉더니 민재가 검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모님, 내일 요양원 사전 등록만 하면 돼요. 간단한 절차니까 걱정 마세요라고 말했어요. 위임장도 미리 준비해 왔어요.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라고 덧붙이더군요. 식탁 위에는 인감증명 요청서와 요양동의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서류들 사이에 낡은 인감 카드가 끼워져 있는 게 보였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인감 카드는 분명히 제 바느질 상자에 넣어뒀던 거였거든요. 언제 가져간 거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들며 속삭였어요. 난 아직 내 발로 잘 걸어요. 머리도 멀쩡하고요. 민재는 부드럽게 웃었지만 눈빛은 차갑더라고요. 이모님, 이건 그냥 예방 차원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거예요라고 했어요.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하면 큰일 아니에요. 수연이도 거들었어요. 이모, 우리가 이모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안 해두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라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나는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라고요. 그때 민재가 갑자기 목소리 톤을 바꿨어요. 이모님, 사실 선택권이 없으세요.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거든요 라고 차갑게 말했죠. 숨을 몰아 쉬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이 일어나면서 민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그 손길이 얼음처럼 차가웠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차가 올 거예요. 준비하고 계세요라고 말하고는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벨이 울렸어요. 경비 김 아저씨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작은 박스 하나를 들고 서 있더라고요. 이모님 이걸 드리려고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며 박스를 건네주셨어요. 아내분을 아니, 이모님을 아끼는 마음으로 하는 말인데요. 그 사람들 절대 믿지 마세요라고 속삭이듯 말씀하시더군요. 박스를 열어보니 작은 USB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외출한 사이 닌제가 제 집에 들어가는 모습, 바느질 상자를 뒤지는 모습, 심지어 제 인감을 들고 있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USB를 라디오에 꽂고 들어봤어요. 현관 복도에서 녹음된 음성이었는데 입소만 되면 재산 처분 위임장이 자동으로 효력 발생해 3달만 조용히 있으면 되라는 민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이모는 의심 안 해? 요즘 계속 이상하다고 하던데라고 수연이가 물었어요. 괜찮아. 어차피 나이 든 사람들은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생각도 못할 걸라고 민재가 비웃듯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믿었던 조카가, 그리고 그 조카가 데려온 사람이 저를 이렇게 속이고 있었다니. 아무리 혼자라지만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나 싶어서 억울하고 분했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그들이 올 테니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쳐서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통장 내역, 사진들, 녹음 파일, 그리고 경비 아저씨가 목격한 내용들까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제가 72살이라고 혼자 산다고 해서 호락호락하게 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 보여줄 때가 됐어요. 새벽 4시였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었어요. 중요한 서류들과 USB, 사진들을 가방에 넣고 경찰서로 향했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파출소 불빛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떨리는 발걸음으로 들어가서 값있는 담당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죠. 녹음 파일과 사진들을 보여주니 담당관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어르신,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네요. 일단 고발장부터 접수하고 긴급보호 조치를 받으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날 아침,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주민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장지아 상담사가 저를 반겨줬어요. 전화로 미리 상황을 설명해뒀거든요. 윤희 어르신,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니까 충분히 맞설 수 있어요라고 용기를 줬어요.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봅시다라고 덧붙이더군요. 지아와 함께 작전을 세웠어요. 첫째, 임시보호자 지정 철회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 둘째, 위임장 무효화 고지서를 공증사무소에 제출하는 것. 셋째, 녹취 파일과 CCTV 원본을 증거로 봉인 보관하는 것이었어요. 마음을 다잡았어요. 저는 그동안 기록해둔 수첩을 펼쳐서 지아에게 보여줬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이상한 일들, 통장 내역 변화, 민재가 왔다 간 시간들까지 모두 적혀 있었거든요. 어르신, 이거 정말 대단해요. 이런 기록이 있으면 법정에서 아주 유리할 거예요라고 지아가 놀라워했어요. 우리는 먼저 동사무소로 갔어요. 제 주민등록등본을 뽑아서 누가 임시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했죠. 역시나 수연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제가 동의한 적이 없어요라고 단호히 말했어요. 공무원이 어르신께서 직접 신청하셔야 철회가 가능합니다라고 했지만
지아가 녹취 파일 일부를 들려주자 금세 태도가 달라졌어요. 다음은 법률구조공단이었어요. 변호사 선임과 함께 고발장 작성을 도와받았죠. 그리고 공증사무소에서는 제가 서명한 모든 서류의 진위를 확인받았어요. 경비 김 아저씨도 큰 도움을 줬어요. 복도 CCTV 백업 파일을 USB에 담아서 가져다 주셨거든요. 이모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가 증인으로라도 나설 테니까 걱정 마세요라고 힘을 실어주셨어요. 파일을 확인해 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제 손목 시계가 멈춘 정확한 시간과 전기가 차단된 시간이 일치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시간대에 민재가 제 집에 무단 침입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답니다. 통장의 소액 이체 내역도 지아가 꼼꼼히 분석해줬어요. 이건 사전 자문비라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강제 계약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라고 설명해줬어요. 회계 내역을 표로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라고 했죠. 이틀 후 우리는 공개 설명 자리를 마련했어요. 이건 윤희 어르신 건강관리 설명회입니다라는 명목으로 민재와 수연을 불렀어요. 동네 이장님, 사회복지사, 그리고 공증인까지 입회시켰죠. 민재와 수연이 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당당해 보였어요. 이모님, 오늘 최종 서명만 하시면 모든 절차가 끝나요라고 민재가 말했어요. 그때 저는 라디오에 꽂아둔 USB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입소만 되면 재산 처분 위임장이 자동으로 효력 발생해 3달만 조용히 있으면 돼라는 민재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이어서 이모는 의심 안 해. 재개발 보상금 때문에 계속 눈치 보이던데라는 수연의 목소리도 들렸죠. 그 순간 민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수연은 벌떡 일어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법대로 합시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요. 공증인이 이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고 증인들 앞에서 재생되었습니다. 위임장은 무효입니다라고 선언했어요. 민재는 이건 불법 녹음이에요. 증거 능력이 없어요. 라고 소리쳤지만 지아가 차분히 말했어요. 자신의 집에서 이뤄진 녹음은 합법입니다. 그리고 공개된 복도에서의 대화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한 말이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 일주일은 정말 숨가쁘게 돌아갔어요. 장지아가 접수한 고발장과 행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었답니다. 위임장 무효 확인, 허위 설명과 강요 미수로 수사 착수, 요양원 사전 등록 취소까지 모든 게 일사천리였어요. 민재는 케어 컨설턴트 자격 정지와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었죠. 며칠 후 그자가 저한테 직접 찾아왔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더라고요. 이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과문도 썼고 모든 걸 되돌려드릴게요 라고 덧붙이더군요. 저는 그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과는 피해를 완전히 되돌린 다음에 하세요. 지금은 받을 수 없어요. 수연이도 며칠 뒤 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죠. 이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라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수연아,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아야 해. 결국 수연이는 불법으로 수령한 모든 돈을 반환하고 지역사회봉사 1년을 조건으로 선처를 받게 되었어요. 가슴이 후련했어요. 모든 일이 정리된 날
저는 경비김 아저씨와 장지아에게 깊이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 혼자서는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라고 말했어요. 김 아저씨는 이모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라고 하셨고, 지아는 어르신의 꼼꼼한 기록과 용기가 모든 걸 바꾼 거예요라고 격려해 줬어요. 그날 저녁 집 거실에서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나 해냈어요.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 그리고 내 존엄을 지켜냈답니다라고 속삭였어요. 라디오는 다시 잔잔히 흘렀어요. 오랫동안 들을 수 없었던 그 익숙한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쳐서 새로운 메모를 적었어요. 오늘 배운 것, 나이를 핑계로 내 삶을 남에게 맡기지 말 것. 기록은 힘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강한 무기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계획이에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내 재산, 내 건강, 내 서류 지키기 작은 모임을 열기로 했거든요. 제가 겪은 일을 나누고 서로 도우며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하지 않다는 것, 이걸 깨달은 가장 큰 소득이었답니다. 72살 최윤이 아직 할 일이 많아요. 텃밭에서 상추도 따야 하고 손녀에게 김치전도 부쳐줘야 하고, 그리고 저처럼 어려움에 처한 다른 어르신들도 도와야 하거든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힘이 있답니다. 우리는 살아온 세월만큼 지혜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용기도 있어요. 다음에 또 들려드릴 제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